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시간인데요. 저희가 함께 살펴볼 기업은 노르웨이에서 온 물류혁신 기업이죠. 오토스토어, 티커는 AUTO입니다.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가 오토스토어의 그 최신 분기 보고서랑 CEO 인터뷰, 또 시장 분석 리포트들이었는데요. 이 자료들을 한번 깊이 파고들면서 이 기업의 본질이 뭔지 같이 한번 탐색해 보시죠. 근데 이 기업이요. 자료를 보면 볼수록 진짜 흥미로운 모순이 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무슨 소프트웨어 기업 뺨치는 정말 경이로운 이익률을 자랑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경기가 나빠지면 실적이 그냥 반토막이 나버리는 지독한 경기 순환주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딱 이겁니다. 과연 이 오토스토어의 두 얼굴 중에 어떤 쪽이 장기적인 승자가 될 것인가? 그렇죠. 아름다운 소프트웨어의 영혼을 가졌지만 뭐랄까 거친 제조업의 몸에 갇혀있는 기업, 딱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 본질을 파헤치려면 먼저 이 회사의 심장, 그 혁신적인 기술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맞아요. 그 루빅스 큐브 분류 창고요. 저도 CEO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와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 근데 말로만 들으면 좀 감이 안 오니까 그 창고 안에 들어가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그림을 한번 싹 그려주시죠.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통 아는 그런 창고의 모습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셔야 합니다. 넓은 통로나 높은 선반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없어요? 네. 대신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빈이라고 불리는 회색 플라스틱 상자들이 있거든요. 이게 거대한 격자, 그리드 안에 레고처럼 빈틈없이 꽉 들어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드 위를 마치 체스판 위에 움직이는 말처럼 수백 대의 빨간 로봇들이 쉴 새 없이 돌아다닙니다. 와, 그 모습이 진짜 장관이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쩌다는 거지? 결국 지게차가 하던 일을 로봇이 더 비싸고 복잡하게 하는 거 아닌가. 공간을 4배 더 쓴다는 건 알겠는데 그것만으로 이 수십 수백억짜리 시스템을 도입할 이유가 되나? 진짜 마법은 어디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기술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마법은 단순히 공간을 절약하고 사람을 대체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CEO가 인터뷰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성장을 위한 전략적 조력자라는 개념입니다. 성장을 위한 조력자라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한 설문조사 자료를 보면 명확해져요. 300명이 넘는 기업 임원들한테 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고 물었더니 인력 부족이랑 가파른 인건비 상승을 꼽았어요. 아, 역시 사람이랑 돈 문제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커머스 기업이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주문이 갑자기 10배가 폭증했다고 해보죠. 기존 방식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단기 알바 수천 명 뽑아서 교육하고 창고 공간 또 추가로 빌려야 하고 이게 다 엄청난 비용이고 스트레스죠. 아,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오토스토어 시스템은 직원 10명을 해고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기존의 그 10명 직원이 갑자기 10배 늘어난 주문도 거뜬히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성장 증폭기 같은 거군요. 사람한테 슈퍼파워를 달아주는 거네요, 그냥. 정확합니다. 성장의 발목을 잡는 물리적, 인적 한계를 그냥 제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기존 직원들은요, 단순 반복 노동에서 벗어나서 재고 관리나 고객 서비스 같은 훨씬 더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게 바로 기업들이 기꺼이 그 거액을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오케이. 기술에 대한 그림은 이제 확실히 그려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돈 얘기로 넘어가 보죠. 제가 2025년 3분기 실적 자료를 보다가 진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거 혹시 오타 아닌가요? 총 마진율, 그로스 마진이 73%라고요? 아니 물리적인 로봇하고 플라스틱 상자를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이런 마진을 낼 수가 있죠? 하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그 비밀은 극단적인 표준화에 있습니다. 표준화요? 네, 오토스토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로봇, 그리드, 빈, 컨트롤러, 이 모든 부품이요, 철저하게 규격화된 모듈이에요. 고객사마다 맞춤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표준화된 부품을 가져다가 설치하는 방식이죠. 아, 찍어내든 만드니까? 맞습니다. 대량 생산으로 원가를 극단적으로 낮추고 설치랑 유지보수도 단순화해서 이런 마진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렇군요. 조정 이비타 마진이 47%라는 것도 있던데
이건 또 무슨 의미예요? 조정 이비타 마진을 쉽게 설명하면요. 기업이 순수하게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세금이나 이자, 감가상각비처럼 이제 회계상의 비용들을 싹 빼고 보는 거죠. 매출 100원을 올리면 순수 영업이익으로 주머니에 47원이 남는다. 이런 뜻인데 47원이요. 와. 네, 이건 웬만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달성하기 힘든 제조업으로서는 정말 경이로운 수익성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 회사는 그냥 만족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나요? 자료에 신제품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 점이 현재 오토스토어의 투자 포인트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기존 시스템이 완벽했다면 굳이 신제품을 낼 필요가 없었겠죠. 왜 신제품이 필요했을까? 이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어떤 한계가 있었고 신제품이 그걸 어떻게 해결했나요? 첫 번째 핵심 신제품은 오토케이스입니다. 기존 시스템은 작은 빈에 담을 수 있는 개별 상품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물류센터에는 사실 박스 단위, 그러니까 풀케이스로 입출고되는 물건이 훨씬 많거든요. 특히 식료품이나 제3자 물류 시장이 그렇죠. 아, 그쪽 시장은 못 먹고 있었군요. 맞습니다. 오토스토어는 이 거대한 시장을 그동안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어요. 이 오토케이스가 바로 그 박스 단위 물류를 자동화해서 과거에는 닫혀있던 거대한 신규 시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 겁니다. 와, 단순히 기존 제품을 개선한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시장을 통째로 공략하기 위한 신무기를 장착한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신제품, 플렉스비는 어떤가요? 플렉스비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무기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는 한 시스템 안에서 모든 빈의 크기가 다 똑같아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작은 립스틱 하나를 보관하더라도 거대한 신발 상자 크기의 빈을 써야 했죠. 아, 공간 낭비가 엄청났겠네요. 엄청났죠. 근데 이제는 큰 빈하고 작은 빈을 마음대로 섞어 쓸 수 있게 되면서 상품 크기에 맞춰서 최적의 공간 효율을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오토 케이스로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플렉스빈으로 이미 가진 땅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전략이네요. 애널리스트들이 현재 주가보다 100% 이상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공격적인 확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군요. 맞습니다. 기존 시장에서의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신제품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이게 바로 불케이스, 즉 강세론의 핵심 논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제조업의 몸에 갇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어두운 이면, 베어 케이스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네, 듣고 보니 정말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은데 어떤 리스크가 숨어 있나요? 이 사업의 가장 무서운 점은 경기 사이클에 극도로 민감하다는 겁니다. 오토스토어의 시스템은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대규모 자본 투자, 즉 KPX거든요. 경제가 불확실하고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은 이런 대규모 투자를 가장 먼저 연기하거나 취소합니다. 그 결과가 실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2025년 1분기 자료에 아주 처참하게 나와 있습니다. 2025년 1분기요. 네, 여기 있네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8%나 급감했군요. 38%라니. 이건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포스러운 숫자인데요. 이렇게 실적이 롤러코스터를 타면 현재 50배에 가까운 피해는 어떻게 정당화가 되죠? 이게 그냥 투자가 미뤄진 건가요? 아니면 고객들이 오토스토어 너무 비싸. 그냥 사람 쓰자. 하고 마음을 바꾼 건가요? 수요 자체가 사라져버린 건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투자 심리가 무너지는 바로 그 지점이죠. 수요가 사라진 것과 미뤄진 것의 차이를 증명하는 데이터가 바로 수주잔고, 즉 백로그입니다. 2025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오토스토어는 사상 최대치인 5억 4,300만 달러의 수주잔고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계약이 체결돼서 미래의 매출로 약속된 금액입니다. 잠깐만요. 5억 4천만 달러 잔고가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당장 망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게 과연 위안이 될까요? 자료를 보니까 경쟁사인 신보틱은 월마트 한 곳과의 계약만으로 무려 2,240억 달러의 수주잔고를 확보했다고 나오는데요. 2,240억 달러랑 5억 4천만 달러라니. 이건 체급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오토스토어가 북미의 거대 기업들 간의 게임에서는 아예 명함도 못 내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 숫자의 차이가 바로 오토스토어와 신보틱의 전략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신보틱은 월마트, 타겟 같은
초거대 유통 공룡들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에 집중해요. 하나의 계약이 조단이죠. 반면에 오토스토어는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중견, 중소기업들을 표준화된 모듈로 공략합니다. 마치 뭐랄까요? 명품 맞춤 정장이랑 유니클로의 대결 같다고 할까요? 시장이 다른 겁니다. 아, 타겟 고객이 다르다. 네. 근데 문제는 신보틱 같은 경쟁자뿐만 아니라 오카도처럼 크로거와 손잡은 강력한 플레이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죠. 경쟁은 분명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춘추전국 시대네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경쟁사 오카도와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을 자료에서 발견했어요. 몇 년 동안 서로 발목을 접던 그 지긋지긋한 특허 소송이 완전히 끝났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호재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쩌면 이게 최근 실적보다 더 중요한 숨겨진 강점일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에요. 오토스토어가 오카도에 2억 파운드를 지급하는 걸로 합의하면서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아, 돈을 주고 끝냈군요. 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몇 년간 회사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불확실성, 즉 지적재산권 리스크라는 거대한 족쇄가 풀렸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경영진하고 엔지니어들이 소송에 쏟던 에너지를 온전히 사업과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족쇄가 풀렸다. 아, 이건 아주 중요한 변화네요. 또 다른 숨겨진 강점이 있을까요? 저는 이 회사의 진짜 경제적 해자는 바로 Land and Expand, 즉 선점 후 확장 전략에 있다고 봅니다. 한번 고객이 되면 그 고객이 계속해서 돈을 벌어다 준다는 뜻이죠.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신규 고객이 아니라 기존 고객의 추가 주문에서 나왔습니다. 50% 이상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규 고객 유치에는 막대한 마케팅이랑 영업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기존 고객의 추가 주문은 훨씬 적은 비용으로 발생하니까 수익성에 엄청난 기여를 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고객 만족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점입니다. 직접 써보고 만족하지 못했다면 절대 추가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말로만 들으니까 잘 와닿지가 않아서요. 물론입니다. 실적 발표 때 CEO가 직접 언급한 체코의 온라인 유통 공룡 알자 사례가 있습니다. 알자는 처음에 자신들의 물류센터 한쪽에 비교적 작은 규모의 오토스토어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네. 근데 이걸 써보니까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주문 처리량 늘고 배송 정확도 올라가고 결국 알자는 계속해서 로봇이란 그리드를 추가하면서 시스템을 확장했고 최근에는 아예 두 번째 물류센터 전체를 처음부터 오토스토어 시스템을 중심으로 설계해서 짓고 있습니다. 와,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구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한번 오토스토어 시스템을 중심으로 창고를 설계하고 모든 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나면요. 다른 회사 시스템으로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걸 전환 비용이 극단적으로 높다고 표현하죠. 비유하자면 집 지을 때 가스난방 중심으로 모든 배관을 깔았는데 나중에 전기 난방으로 바꾸려면 벽을 다 허물고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것과 같아요. 이 높은 전환 비용이야말로 경쟁사들이 쉽게 고객을 뺏어가지 못하게 막는 강력한 성벽, 즉 경제적 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토스토어는 루빅스 큐브라는 독보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기업 수준의 경이로운 수익성을 내고 있고 또 오토케이스 같은 신제품으로 새로운 시장까지 넘보는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이다. 네. 동시에 그 성장 스토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경기 침체라는 파도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50배의 PE는 이런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만 허락된 숫자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이 기업의 본질적인 딜레마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소프트웨어의 영혼과 거친 제조업의 육체 사이의 딜레마 말이죠. 네, 투자자로서 여러분이 내려야 할 판단은 이것입니다. 랜드 앤드 익스펜드 전략을 통해 기존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안정적인 매출이 과연 경기 침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아낼 만큼 튼튼한 방파제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방파제의 높이가 주가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은 오토스토어, 티커 AUTO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기업은 경기 사이클에 흔들리는 위험한 제조업체일까요? 아니면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바탕으로 물류의 미래를 지배할 플랫폼 기업일까요? 이 핵심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분석이 이 기업의 미래를 보는 또 다른 관점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틈틈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흥미로운 기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